1985년 5월 15일 홍콩에 살고 있었던 당시 22살 러라는 여성은 항상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집으로 와서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이날 또한 마찬가지였죠. 점심시간 회사를 나와 점심을 먹기 위해 자기 집 건물 계단을 막 오르고 있는데 한 6층 정도 올라갔을 때 더 위로 올라가려고 6층 계단 모퉁이를 딱 도는데 여자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야? 한 여자아이가 남색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를 입고 맨발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겁니다. 6층 계단 모퉁이 쪽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뭐지? 싶어 자세히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빨간색 플라스틱 대야에 머리를 쳐박고 있네. 양쪽 손은 축 처진 듯 늘어져 있고.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말로만 들으면 어떤 모습인지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그 그림을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처럼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낮에 점심 먹으려고 계단 올라가는데 이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루어라는 여성은요, 천천히 소녀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갔습니다. 예, 너 여기서 뭐해? 그런데 대답이 없어. 당시 그 대야에 물이 채워져 있었어요. 한 9에서 10cm 정도? 여자애가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숨 참기 내공을 쌓고 있는 건가? 아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이 루어 여성은 천천히 다가가서 아이를 툭툭 쳤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손이 아이의 피부에 딱 닿는 그 순간 한기를 느낀 거예요. 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아이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얘, 괜찮은 거야? 미동도 없어. 겁에 질린 루어는요, 16층에 있는 자기 집으로 바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아버지를 불러 상황을 살폈어요. 아버지는 소녀가 의식이 없다는 걸 정확히 확인한 후에 자기 딸인 루어한테 너 여기 지키고 있어. 누군가 다가오려고 하면 못 오게끔 한눈 팔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바로 아버지가 구급차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소녀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이미 그 건물에서부터 사망한 상태였어요. 경찰은 신속하게 해당 건물을 봉쇄하고 현장 훼손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한 아이는 누구였을까? 아이의 신원은 주민들의 도움으로 금방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그 건물에 살고 있었던 12살 소녀 장웨이전. 당시 장웨이전의 신원이 좀 더 빨리 확인된 이유가요. 흔한 말로 말썽꾸러기였대요. 그 건물에서 이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학교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어른들을 보면 막 장난치고 놀래키고,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모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요, 학교도 매일 결석하고 하는 앤데 우리 그런 친구들 있죠. 나랑 같이 맨날 놀았는데 시험 치면 나는 맨날 꼴등이고 얘는 맨날 1등이야. 같이 놀았는데. 이때 장웨이전이 딱 그런 친구였습니다. 학교도 잘 안 나오는데 시험만 치면 상위권이야. 평소에 장난꾸러기였다 보니까 이 사망에 있는 자세가 좀 이상했잖아요. 무릎 꿇고 대야 물에 고개를 쳐박고 죽어 있었어요. 혹시 얘가 잠수하겠다면서 혼자 장난치다가 얼떨결에 죽은 거 아니야? 뭐 평소에 장난꾸러기였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잠수 게임 해야지. 혼자 대야에 얕은 물을 받아가지고 장난치다가 혼자 막 숨을 못 쉬어서 그 자세로 그대로 죽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죠, 이거는.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의 경우는 있습니다. 누군가 소녀의 머리를 딱 잡고 소녀가 대하에서 머리를 못 빼도록 계속 물속에 담가지도록 만들었다면 그 대하에서 익사로 죽을 수도 있겠죠. 머리 딱 잡고 막 못 나오게.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누군가 소녀의 머리를 딱 잡고 강제로 대하에서 머리를 못 빼게끔 숨을 못 쉬게끔 만들었다면 이때 이 소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살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그러면서 몸에 외상이 생기거나 소녀가 살려고 몸을 허우적대면서 대하니까 대하가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큰 욕조도 아니고 물이 고작 10cm 담겨져 있었는데 누군가 소녀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런 방법을 썼겠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썼겠지. 이건 솔직히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몸싸움의 흔적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상한 건 이 시신이 6층 계단 모퉁이에 방치된 듯이 그냥 보라는 듯이 대놓고 있었어요. 만약 타살이라면 그냥 이렇게 뒀을까요? 바로 이렇게 들킬 게 뻔한데? 아니면 살인마가 다른 곳에서 죽여놓고 일부러 페이크로 소녀의 머리를 대하에 담아놓은 걸까? 그런데 굳이 왜? 왜 잘 보이게 시신을 뒀으며 왜 굳이 대하에? 혹시 어떤 사이비 종교? 어떤 의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소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아이의 사망 시간은 시신이 발견된 당일, 그것도 러 여성이 시신을 발견하기 딱 2시간 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물이 담긴 대하에 고개를 쳐박고 있었기에 소녀의 사망 원인 익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딱 부검해 보니까 이 아이의 폐에 물이 없어. 즉 아이는 죽은 후에 대하에 머리가 담겨졌다. 정작 소녀의 사망 사인은요, 목 부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자국, 목이 졸려 죽은 거였습니다. 손목에도 흉터가 있었어요. 사망 직전 손이 묶여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또한 아이의 몸 이곳저곳에 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싸움의 흔적은 없었어요. 멍이 들었다는 건 맞았다는 건데 시신 발견 현장에 싸움의 흔적 없었거든요. 즉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아이의 사망 장소, 사건 현장이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죠. 당시 아이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쳐박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릎 부위에는 이미 시반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반이 다른 위치로 퍼지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망 직후에 무릎이 꿇려졌다는 겁니다. 경찰은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첫 번째, 사건 현장은 시신이 발견된 6층 계단 모퉁이에서 가까운 곳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당시 이 소녀의 옷이요 조금 이상했어요. 누군가 벗겼다가 급하게 다시 입혀놓은 느낌? 이걸 바로 알아챈 이유가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죽을 때 몸에 있는 대소변이 쭉 나온다고. 보통 목이 졸릴 때도 이제 사람 몸에 힘이 빠지면서 소변이나 대변이 나온다고 해요. 윤효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나온다는데 이때 소녀의 바지와 속옷에도 소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지 그리고 속옷 같이 입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소변이 나왔다면 같은 비슷한 위치에 소변이 묻게 되죠. 그런데 정작 이 소녀의 바지 그리고 속옷에
소변이 묻은 위치가 아예 달랐습니다. 그 위치들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장외이전이 목이 졸리면서 소변이 나올 때 그때 하의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의와 속옷을 벗고 있었구나. 소변이 살을 타고 어느 정도 나온 후에 급하게 바지와 속옷이 입혀졌구나. 그래서 속옷과 바지에 묻은 소변 위치가 다른 거구나.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아이 성폭행 당했구나. 그래서 바로 이 검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폭행 흔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적 동기가 아니라면 범인은 왜 이 어린아이를 죽인 걸까? 그 어린아이를 죽인 후에 다시 아이의 옷을 입혀 대야에 머리를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뭘까? 아이가 뜻하지 않게 대야에서 혼자 놀다가 익사했다는 그런 페이크를 주고 싶어서? 솔직히 그 이유는 아닐 것 같죠? 목이 졸린 흔적, 그리고 옷에 묻은 소변, 몸에 여러 멍자국들 모두 아이가 타살당했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에겐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 현장이 시신 수습 현장과 상당히 가까울 거라는 것. 아마도 이 건물 어딘가에 범인 숨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서는 아이의 머리가 박혀 있었던 빨간색 대야입니다. 이 대야, 사망할 소녀 이외에 마지막으로 이 대야를 만진 사람이 범인이겠죠. 경찰은 대야에서 삼합토, 흙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삼합토는 진흙과 석회석, 모래를 섞은 것으로 시멘트 대용으로 쓰던 그런 흙이에요. 대야에서 이런 흙 성분이 그런데 보니까 해당 건물 9층이 인테리어 공사 중이네. 첫 번째 단서인 범죄 현장이 같은 건물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경찰은 바로 9층 공사장으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뭘? 이 빨간색 대야 여기 공사하면서 쓰는 거 맞습니까? 현장 책임자를 만나 물어보니까 네, 이거 저희 공사할 때 쓰는 건데 안 그래도 갑자기 대야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 빨간 대야가 놓여져 있었다는 공사장 자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운동화 신발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다 지저분하게 자국이 다 찍혀 있어가지고 온전한 족적 자체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만으로도 경찰은 매우 가치 있는 단서를 얻은 거죠. 자연스럽게 이 인테리어 공사장 인부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날 어디서 뭐 했습니까? 알리바이를 하나하나 확인 조사하는데 아니 이 공사장 인부들 알리바이가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부들은 아니고 범인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대야를 가지고 갔다는 건데 이 말은 이 살인범 9층이 공사 중이고 인부들이 이 대야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더더욱 이 범인, 이 건물 거주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범인은 대야를 가지러 9층 공사장에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공사장에는 막 바닥에 흙이나 막 이런 게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범인 신발 밑창에 묻었겠죠. 이 건물의 거주자들 중에 신발에 9층 공사장에 시멘트 가루나 흙가루가 묻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찰이 찾고 있는 살인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건물의 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계획적인 범행이든 뭐든 이 건물에 들어와서 범행을 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왜냐면 만약 우리가 범인이에요. 어린 여자아이를 외관 건물에서 심지어 대낮에 그 여자아이의 집이 있는 그 건물에서 죽였어요.
실내에서 죽인 것도 아니야. 죽인 후에 이 범인 시신을 그냥 계단 쪽에 두고 9층 가서 대야 가지고 와가지고 시신 다시 끌고 6층으로 가서 자세 만들고 물 받아와가지고 막 고개 쳐박게끔 만들고 막 이게 이런 모든 행동이 이 건물 안에 범인의 집이 없다면 외부인이 이렇게 밖에 노출된 채로 이런 모든 행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범인 자체 생각으로도 내가 걸릴 위험도가 높아져요. 누가 범행 장소를 이런 곳을 택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냐라는 거죠. 대낮에 건물 안에 집이 있으니 집에서 죽였고 그 후에 혼자 그 집을 나와 9층으로 가서 대야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신을 6층으로 이동. 그 후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도망.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집집마다 방문했을 때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또 다른 물리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6층 구석지에서 피 묻은 거즈 조각을 발견한 거예요. 그 거즈의 넓이는 한 5cm 정도? 그 피의 주인을 확인한 결과 사망한 소녀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6층에서 함께 발견됐어요. 소녀의 피가 아니라면 범인의 피일 확률이 있습니다. 범인 게 아닐 확률도 있지만요. 만약 이게 살인범이 남긴 물적 증거라면 그렇다면 확실한 건 이 범인은 이 건물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아니면 이 거즈 어디서 났겠어요. 다칠 걸 미리 예상해서 아예 챙겨왔을 리도 없고 집이 바로 같은 건물이니까 피 나니까 집에서 거즈 가져와서 쓴 거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부검인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신의 상처는 짧은 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서서히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대요. 그 시간이 지난 거죠. 부검인은 소녀가 성추행 당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소녀의 가슴에 떡하니 오른쪽 손바닥과 5개의 손가락 지문이 나온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가슴을 꽉 움켜쥔 그런 느낌? 목에도 손자국이 있었어요. 바로 이 가슴에 있는 손자국, 목에 있는 손자국 같나?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똑같다. 일치. 코로 알 수 있는 건 범인 한 명이구나. 새로운 증거는 연달아 발견됐습니다. 소녀의 피부와 소녀의 옷에서 잉크 성분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잉크가 아니야. 신문과 잡지를 인쇄할 때 쓰는 그런 잉크인 거예요.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범인은 시신이 발견된 건물의 같은 거주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번째, 범인의 신발에 9층 공사장에서 묻어온 삼합토, 흙가루가 묻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 범인 발견된 거즈로 보아 다쳤을 수도 있다. 네 번째, 살인범은 한 명이다. 다섯 번째, 이 범인 범행 전 인쇄소에 가서 뭔가를 인쇄했거나 혹은 인쇄 공장의 노동자일 확률이 높다. 이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됩니다. 같은 건물 7층에서 흙이 묻은 신발 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그 신발 자국을 쭉 따라가니 7층의 어느 집 문 앞. 바로 경찰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가 나오면서 경찰이 현관을 살짝 힐끔 보니까 현관 바닥에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이 보여.
경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으면서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살인사건 난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집 수색을 좀 하고 있는데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집 수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흙이 묻은 신발에 거실의 한 상자에서 거즈 두루마리가 이것도 딱 넓이가 5cm네. 경찰의 촉. 이 7층 집주인 이 남자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티는 내지 않았죠. 경찰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집주인 남자한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그날 뭐 하셨습니까? 7층의 그 남자 이름은 자오 숄리. 경찰은요, 자오 숄리와 대화를 하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왜냐? 직업이 뭐예요? 저 그냥 신문 인쇄소에서 일해요. 사망한 피해자 장웨이정과 아는 사이인가요? 네. 잘 아는 사이죠. 같이 놀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럼 사건 당일날 뭐 하셨어요? 뭐 딱히 한 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제가 음악 듣는 게 취미라서 그냥 집에서 음악 들었어요. 제가 좀 소리 크게 들어서 그런가? 전 그날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뭔가 좀 의심스럽죠. 경찰은요, 바로 다른 거주자들 탐문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거주자들이 하는 말이 이 자오 숄리 평소에 음악을 진짜 자주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을 기가 먹었는가 어쨌는가 소리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이웃들의 민원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윗집, 아랫집, 옆집 다 쿵쿵 울릴 정도. 그런데 이웃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사건의 그날요? 자오 숄리 음악 소리 안 들렸는데 그날 조용했어요. 음악을 들으면 항상 크게 듣는 사람이 그날 음악 들었다는데 아무도 그걸 들은 사람이 없어. 그럼 이 남자 거짓말을 했을 확률이 높은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캥기는 게 있으니까 했겠죠. 이 자오 셜리는 이 사건의 모든 단서에 거의 완벽하게 맞습니다. 1985년 6월 19일 경찰은 한 달간의 수사 끝에 사건 현장 7층에 살고 있었던 19살 인쇄 노동자 자오 숄리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자오 숄리는 맨 처음에 억울하다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1980년대였지만 아주 기술의 힘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네가 범인 아니야? 이 새끼가 끝까지 거짓말이네. 그래, 한번 보자. 피해자 소녀의 몸에서 뭐 나왔습니까? 가슴과 목에서 지문 다 나왔잖아요. 경찰은 바로 이 자오 숄리의 손바닥과 손가락 지문을 채취, 손톱까지 다 깎아 가져가요. 결과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봐라. 피해자 몸에서 나온 지문과 지금 네 지문 일치한다고 나온다 이 새끼야. 거기다 자오 숄리가 인쇄소에서 일하던 남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손톱에 그 잉크가 스며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손톱 다 잘라간 거예요. 피해자 소녀의 피부와 옷에 남겨져 있던 잉크, 그리고 자오 숄리의 손톱에 있는 잉크, 이 두 개를 조사한 결과 일치. 뭐 또 아니라고 해봐. 이거면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얼마 안 가.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매일 신문은 아침에 배포되기 때문에 인쇄 공장은 보통 이른 아침에 인쇄를 마칩니다. 사건 날 아침 자오 숄리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심심하길래 집에서 포르노 영화를 봤어요. 아주 핫하고 아주 뜨겁게 막 보고 있는데 딱 이 타이밍에 장외 이전 소녀가 자오 숄리 집을 찾아온 겁니다. 왜? 같이 놀자고. 지금 핫하게 막 포르노 보고 있는데 먹잇감 마냥 스스로 내 눈앞에 같이 놀자며 서 있는 여자.
순간 동물 새끼가 된 거예요. 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래서 들어와. 장웨이전을 집으로 불러 갑자기 성행위를 강요합니다. 하겠습니까? 원래 아는 사이여서 놀자고 왔더니 이놈이 뭐라는 거야. 아, 나 갈래. 불길한 느낌에 장웨이전이 이놈 집을 나가려고 하니 자오숄리 그녀가 못 나가게 제압을 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소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기 시작하니 놀래서 더 강한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에 그녀의 손을 밧줄로 등 뒤로 묶고 소리 못 지르게 천으로 입을 막아버려요. 와, 이렇게 했는데도 애가 막 끙끙대면서 저항을 해. 그래서 무자비한 폭행까지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놈이 소녀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장웨이전이 끝까지 저항을 한 거예요. 막 내 옷을 벗기고 막 자기도 바지 벗고 이러니까 이때 장웨이전이 온 힘을 다해 이놈의 중요 부위를 발로 걷어찬 거예요. 엄청 아팠겠죠. 으악 하면서 주저앉았는데 그 순간 엄청난 막 분노가 그래서 목을 조르기 시작. 죽인 겁니다. 이런 자오숄리의 말에요. 경찰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 그럼 죽인 뒤에 왜 그녀의 머리를 대야에 담근 거야? 이 물음에 자오왈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 9층이 공사 중이라는 게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차라리 시신을 9층으로 옮기고 인테리어 인부들이 죽인 척 꾸미자. 그래서 시신을 9층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는 7층에서 9층까지 시신을 옮기기가 힘들기도 하고 걸리겠다 싶었던 거예요. 9층으로 안 옮기면 인부들이 죽인 것처럼 꾸밀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아쉬운 대로 9층으로 달려가 인부들이 사용하는 대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인부들이 죽인 것처럼 꾸미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9층 가서 대야를 딱 가지고 오는 그 과정에서 실수로 손가락 끝을 베었네. 그래서 대야를 가지고 바로 집으로 다시 와 거즈로 상처를 감고 그런 다음에 죽은 장웨이전을 6층으로 옮긴 후 무릎을 꿇게 만들고 물을 조금 담아놓은 대야에 머리를 담가 놓은 겁니다. 자오숄리가 완벽하다. 이건 100% 인부들이 죽였다고 생각하겠지? 완벽하다고 느낀 그 모든 행동을 마친 후 손가락을 딱 보니까 피가 멈췄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6층에다가 거즈를 버리고 갔던 거예요.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 대야를 쓴 목적이 아주 간단했던 거죠. 9층 인부들이 죽인 것처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쓰는 대야를 가지고 온 거였다. 대야를 시신과 어떻게 둘까 하다가 그냥 고개를 대야에 처박아 둔 거다. 별 뜻은 없었다. 참, 이런 자오숄리에게 홍콩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홍콩 1심 재판부는 1985년 12월 11일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종신형으로 낮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홍콩에서 벌어진 기이한 모습으로 발견됐던 12살 소녀의 안타까운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